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1%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450억, 기관 투자자가 2,350억 정도 매도하면서 또 금요일에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900억,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래프를 보시면 위아래로 계속 주가를 흔들면서 진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주가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으나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외 증시도 지금 이제 다우 나스닥 상승하다가 금요일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니케이 또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면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경계를 하고 있는 듯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고 금요일에는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밸런싱이 이제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는지 8월 11일에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는 이제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 엔터, 한미반도체, 금양,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은 세 종목은 이렇게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한미반도체는 이제 절반 이상이긴 하지만 조금은 아슬아슬합니다. 나머지 이제 금양, 포스코 DX는 아직까지 크게 편입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에도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부축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반 이 지나고 이제 8월 중순까지도 계속 저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큰 것 같고요. 특정한 종목 위주로의 수급이 쏠리는 것도 아무래도 저런 이 이벤트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천천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까지 다음 주 시장도 이제 옵션 만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근근히 2600선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고점을 찍고부터 이제 줄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이제 2650선을 돌파해서 좀 이제 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비슷한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선을 이제 태우면서 증시가 횡보를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주는 느낌은 지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평선들은 평행하게 올라가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그런 MSCI 리밸런싱이 편입되는 그 종목이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이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급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연속으로 빠져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8월 달 들어서는 또 매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2,4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이제 한 3일 정도 해서 한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제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랠리는 7월 옵션 만기까지 7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좀 줄곧 매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번 8월 옵션 만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은 918포인트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떨어졌는데요. 21선을 지켜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스닥도 특정 테마 위주로 상승이 아주 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상당 부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고점으로부터 좀 빠져나가면서 투자자도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그 버텨주는 수급이 빠졌을 때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례 없는 그런 코스닥의 상승이 있었고, 네, 그런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이 코스닥 지표, 특히 그 2차 전지 관련 상위 종목 위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은 큰 지표 변동은 없었지만, 네, 꾸준히 지금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8원 정도 올랐고요. 1308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좋지 않아지고,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증시도 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환율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00원대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대로 이제 뭐 1350원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적절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패턴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사리 지금 환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올수록 환율은 떨어질 텐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그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환율이 단기간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13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이고요. 뭐 선물은 이 증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이제 미국 증시 니케이 지표 뭐 다 이제 조정을 받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원자재 가격을 보면 국제유가가 82.64달러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횡보하던 그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가 또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면서, 원유 감산을 하면서 국제유가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지금 이제 횡보하던 구간을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요. 80달러 밑으로 지금 이 원유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제유가를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CPI 지표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천연가스도 지금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58%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뭐 천연가스는 뭐 크게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느끼기는 어렵고요. 적정 수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2021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가스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분명히 원자재 가격의 또 상승으로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재도 계속 살펴볼 거고요. 국채금리는 4.04%, 네, 0.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위 위치에 있고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할지를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정 수준에서 상승을 멈출지, 아니면은 계속 이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국채 이 시장을 흔들어 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네, 시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는 주요 이벤트들 잘 넘기고 시장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16,92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하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은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거래도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40원 정도 올라서 16,960원 마무리되었지만 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360만 주대로 또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크게 하락을 주고 나서 또 한번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또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이 흐름이 이제 이 다음 주 옵션 만기 혹은 금요일에 MSCI 리밸런싱이 확정되는 그 시기까지 움직임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어질지
아니면 다음 주엔 좀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특정한 이 시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지루한 흐름이 좀 이제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17,000원, 뭐 18,000원 이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릴 때는 15,000원에서 빠르게 주가를 올릴 때는 2만원까지 뭐 근 3주 한 달 동안 계속 상승을 시켜서 올리고요. 이렇게 또 지루하게 빠질 때는 한 달 내내 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가를 눌리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2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투자자들 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이제 이 투자 기준을 또 흐트러 버리면서 이 주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 위아래로 흔드는 과정 속에서도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16,000원대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 16,900원대가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내린 격입니다. 이전에는 이 16,9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고점 부근에도 위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의미고요. 완전히 이제 저점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는 사실 주가가 천천히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전에 블록딜 이전 유상증자까지 코스피 시장이 안 좋았을 때까지의 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사실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블록딜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재무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재무 개선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유상증자라든지 블록딜은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 배당 정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2023년 이 경영 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기보다는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이런 시기, 요때부터 요때까지 이런 시기, 그죠?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움직임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렸던 점이 있는데요. 이 241선, 장기적인 이평선이 떨어지다가 서서히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위로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 자체를 주가가 뚫고 나가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241선 지지를 했고, 고를 한번 2번 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고를 팠고, 이때도 한번 고를 팠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형태로 다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 줄지, 이 공간을 조금 더 오랫동안 횡보를 할지, 다음 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점을 깨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이 라인 지지를 하면서 좀 상승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추세를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이번에도 이런 자리를 지키면서 추가적인 고점 상승을 또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2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이제 고점을 높여왔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수준에서 다시 올라가 준다면 고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는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옵션 리밸런싱이라든지 뭐 이번 주에 있을 또 이제 옵션 만기,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 이런 관련한 이 이슈 때문에 좀 많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주가가 동일하게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힘차게 힘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우리가 차트를 더 볼 이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1선, 61선, 5일선, 그 다음에 121선이 모두 이제 거의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수렴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가 한번 결정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언제 결정이 될지 8월 중순이 될지 8월 말이 될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상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는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요. 네. 이평선이 뭉치는 구간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움직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때도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여기는 오히려 이제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여기서는 이평선을 모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네, 그런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다음 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목되고 있는 것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18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900주 매도를 했습니다. 8월 3일자로 이제 양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좀 이제 갑작스러운 하락이 또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는 또 이제 주가를 올릴 듯이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매도를 하였는데요. 네. 지금 8월 4일자도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금융 투자가 5만 주, 보험이 4만 5천 주, 투신이 6만 6,600주 매도를 했고요. 금융 투자가 이제 매도를 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하루 매도를 하고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전날 42만 주를 매도하고 오늘도 7만 8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세가 계속 또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8월 옵션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또 모아왔던 물량을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는 매수로 다시 전환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연기금 투자자를 보았을 때 매수를 계속 하다가 특정 옵션 만기 기준에서 매도를 한 번에 때리거나 매수를 한 번에 때리거나 이렇게 좀 이 특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좀 많은 매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거의 6월 달부터 계속 매수를 해 왔는데요. 그 물량을 이제 한 번에 또 뱉어내는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 한번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원자력 관련 테마들도 큰 움직임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춘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주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580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660만 주에서 580만 주로 한 80만 주 가까이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2일자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던 날인데요. 그때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주가가 눌러졌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공매도 1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다시 잔고가 늘어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잔고는 680만 주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 추세가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에 대한 의도가 그런 명분이 이제는 다시 끝나고 다시 상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이렇게 공매도가 상환되고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고를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저의 그냥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블록딜 이후에 이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가 주황색이고, 네, 이 왼쪽에 있는 가격이 주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격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고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제 이때는 같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한 올해 초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를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대칭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갈 때는 2만 원 돌파했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빠르게 이제 줄어들다가 다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차곡차곡 이제 떨어질 때 공매도 잔고를 꾸역꾸역 올립니다. 네. 그래서 또다시 대칭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 똑같은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그러는 와중에도 사실 점점 저점을 낮춰가면서 상환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가 원래는 1600만 주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주가를 꾸역꾸역 눌리면서 눌리는 공매도 수량이 사실 500만 주, 600만 주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처럼 공매도 잔고를 아주 공격적으로는 늘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주가를 이제 상승시키기 시작했을 때 공매도 잔고가 이제 다시 상환을 할 거고요. 그 상환할 때 이 잔고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계속 이 저점을 낮춰가면서 진행을 할지, 네, 혹은 이제는 공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가가 형성이 될지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공매도에 대한 주체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과 주가를 이제 나타낸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외국인 보유 수량과 잔고 수량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는 왼쪽이 이제 주가였는데 지금 왼쪽이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고요. 오른쪽이 공매도 잔고 수량입니다. 외국인 보유 수량이 주황색입니다. 보시면 완벽하게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가 떨어질 때는 공매도 수량이 늘고요. 외국인 보유가 늘어날 때는 공매도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게 완전히 대칭 형태로 움직이게 되고요. 아까는 이제 주가가 이때부터 대칭 형태였는데 이때는 이제 좀 다르게 움직이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 외국인 보유 수량과 공매도 잔고 수량은 거의 이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수량이 늘고 줄고는 지금 공매도를 이용해서 계속 보유 수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10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네.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0주로 500주를 빌려와 가지고 500주를 공매도를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집계되는 것은 밖에서는 이제 500주로 집계가 되겠지만 나는 내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주식 500주를 가지고 빌려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1500주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계는 500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분석하기 어려운 건데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잔고를 이용해서 보유 수량을 뭐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보유 수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공매도 잔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비중을 늘리지 않고 현물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수량과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보유 수량에 따라서 주가가 거의 일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이번 움직임도 많이 비슷합니다. 외국인 수량이 늘어날 때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외국인 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도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제 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요 이 매수 세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막 이제 붙어준다면, 매수가 붙어준다면 사실 이런 공매도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휘둘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거래도 부족하고 네, 크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고 네,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대한 흐름도 동일하다.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을 또 한번 감소를 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이렇게 쭉쭉 줄어들다가 또 한번 그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방향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번 수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뭐 조정이 있다면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기다렸는데 2년, 3년이 지나도록 주가가 내 본전까지 안 오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 잘못 매수를 했더라도 꾸준히 내려오는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다면 평균적인 단가는 아마 이 초록색 선 17,400원 부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시간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한 상승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저가 매수를 계속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외국인 투자자와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보유 물량은 꾸준히 올라가주고 있고요. 우리의 보유 물량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번 힘을 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차례를 좀 많이 기다렸지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신호가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정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차장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차장고는 오늘은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체결이 31만 주, 상환이 37만 주 정도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차장고는 1876만 주 정도로 한 10만 주 정도 감소되어서 뭐 크게 지금 변화는 없었고요. 공매도 잔고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지, 네, 잠깐 또 늘어났다가 계속 또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뭐 그런 것들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상세는 이제 추정 물량이 6,100주 정도 매도였다가 지금 이제 27만 주로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매수가 시작된 것을 보았을 때 다음 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 계속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잠깐의 매수로 인해서 저는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8월 초부터 좀 이제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진행하고 주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옵션 만기라든지 뭐 그런 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 상승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그래프를 보셨을 때 상승 하락을 반복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의 이제 하락이 끝나고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한증권 모관서울 JP모간이 또 전날에 크게 매도를 했었고요. 뭐 계속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0일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매도 물량을 계속 쌓아가고 있고요. 근데 또 60일 동안의 평균을 보면 네, 모관서울 JP모간은 또 매수 상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 20일 동안의 매도보다도 이전 이 40일 동안의 매수가 훨씬 많았다라는 점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잠깐 뭐 20일 동안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눌려왔지만 이전에는 저렇게 또 많이 매수했던 구간도 있고 앞으로도 다시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 20일 동안만 보고 주식 투자를 끝낼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네, 천천히 이끌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계속 조급함이 생기는 것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특정 테마들,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테마들은 이제 결국에는 상승을 멈추고 하락할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미국도 이제 기존 원전 연장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70억 달러를 투입을 하기로 했고요. 한화로 따지면 거의 한 50조 가까이가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기존 원전의 연장과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해서 총 270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하고요. 미국 전체 전력에서 원전 비율이 약 20%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수명 연장 혹은 새로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개발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1년 말까지 28개 주에 있는 55개의 원전에서 총 90세기 그죠? 원자로를 가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원전 중에서는 40년 이상 된 것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에 대한 교체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원자로 부품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원자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원자로 기술이 부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가 되고요. 네. 특히 이번에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 회계 검사원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21년에 소형 모듈 원자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신흥기업인 엑스에너지와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등이 총 3사에 이렇게 46억 달러 지원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의 최초 소형 원자로를 2029년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기기 그런 이제 납품이 오래되는 장납기품들은 미리 이제 발주가 진행이 되었고, 올해 연말에는 아마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발주가 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총 6천억 원의 그런 기자재 발주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9년 이 완공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런 착공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의 NRC에다가 그런 이제 승인을 요청한 상태고, 2024년 아마 초 정도면 그 건설 승인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계도까지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미국의 최초 이 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단지가 건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요를 하고 있는 그 SMR의 뉴스케일 파워 모델을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확대,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영향들을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코 대형 원전인데요. 지금 이제 적극적인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코바니 원전 확장에 이어서 테멜린 원전 발전기 2기를 이제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한수원은 이제 국내 기업과 손잡고 체코 원전 확장에 이 확장을 위해서 수주전에 참가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이 아마 연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소송전이 어떤 결말을 가질지 분명히 이제 서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전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국제적인 정세 관계에 있어서 동맹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서로 피터지게 싸웠을 때는 또 이제 제3국이 그죠, 견제하고 있는 제3국이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소송을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까지는 좀 결판이 났으면 하는 상황이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소송전에 상관없이 양쪽 다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너지 전체 시장에 대한 확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이제 민간 투자 100조를 해서 에너지 산업을 2035년까지 수출을 이제 3배 정도로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이제 5천억 가까이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SMR이라든지 수소터빈 등 이제 총 10개의 품목의 세계 톱3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이 우리나라만 이제 향후 20년 정도 만에 2배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2배라는 것이 말이 2배지 상당히 많은 에너지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네, 기존의 이 석탄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줄이고 대체 에너지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시점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주가는 저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내년 초반, 그죠? 내년 상반기 해서 좀 중요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한 것도 사실 뭐 저점을 깨고 완벽하게 이 추세 이탈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뭐 평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000원 수준에서 횡보하는 것은 뭐 지금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까지 의미 있는 구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계속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에 대한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그 초전도체는 사실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전도체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에너지 입장에서 이 초전도체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초전도체를 가지는 순간 이 전력망에 있어서 에너지 손실이 없게 됩니다. 지금은 에너지를 고압으로 보내가지고 고압으로 보내서 이 보내는 아주 먼 구간을 보내서 우리 도시까지 이렇게 보내는 구조인데요. 그게 에너지 손실이 0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이 에너지 손실이 많이 준다는 것은 에너지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낭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플랜트 기업들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크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전 플랜트를 많이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죠. 전선을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초전도체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상용화하기는 기술력이 더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기술력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 뉘앙스로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기술이 오픈된다라고 해서 가격도 중요하고요. 상용화도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비싸면 기업들은 상용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중요하고요. 이 초전도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 테마들이 급등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종목들은 투자에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초전도체를 제외한 에너지 시장 확대에 대한 초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에너지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